오후 4시 30분에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번 이제 구속영장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니까 그때 조금 더 이 얘기는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번 주죠. 예, 헌재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출석을 모두 다 했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있었고 본인이 또 직접 신문에도 나섰고 헌재 재판관들도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얘기할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서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쓰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4차 변론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원래 이제 순서는 좀 증인 순서는 뒤에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 빨리 앞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들 가운데는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었는데 국회 봉쇄 얘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국회 봉쇄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질서 유지 차원이었냐 끌어내라고 한 것이 요원이었냐, 그러니까 특전사 요원들이었냐, 아니면 국회의원이었냐 이걸 가지고선 이제 국회 소추단 쪽과 대통령 측 또 김용현 장관과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을 서로 막 주고받았어요. 이게 저 4차 변론 저것만으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고 보세요? 앞으로가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은 대통령 측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진술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의 뭐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였던 예. 것이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끌어내라라든지 그리고 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오게 될 뭐 곽정근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조지호 경찰청장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적대적 증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이 당시 그때도 증인신문 과정에 좀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반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저께죠. 예, 어제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저러한 진술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놀랍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당초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진술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서 좀 다른 질문을 하면서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굉장히 보니까 거의 호위무사였다. 대통령 편을 많이 그렇게 들어준 것 보시는 같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보이는데 왜냐하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예.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술이 어느 정도 맞닿아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번 그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했었던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둘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술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사령관이나 뭐 경찰 측 이쪽의 진술들이 다른 것이고 그럼 그들은 왜 지금 대통령에게 맞지 않는 진술들을 하는 것인가? 예. 그러면서 예. 본인들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증언 새로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들이 훨씬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원이었냐 끌어내라고 한 것이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냐 빼내라고 하는 것이었냐 아니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냐 가지고 이제 재판관들도 관심 있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했다. 그쵸. 김병주가 그거를 둔갑시켰다. 네. 요원으로 이렇게 예. 되지도. 사람은 자기 언어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전사 같은 데는 특전사 요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특전사 요원. 그러니까 사람 일반적으로 맨날 특전사령관을 접하는 게 자기 전우들이고 자기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 요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를 의미하는 거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거죠. 하니까 맞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했어요. 예. 뭐 제2의 또 바이든 날리면 사태다, 전국민 듣기 평가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의원이냐 유원이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단은 인원, 요원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만. 진술이란 건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맥락과 그 의미,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보니까 요원이라고 했네. 이거 국회의원 아니잖아라고 하는 변론 전략은 설득력이 없어요. 맥락상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맞았다. 왜냐하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여러 차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빨리 끌어내라. 본회의장 앞에서 이 의결 종적수가 됐니 안 됐니라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이후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 두 통의 전화를 받고 이거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문을 부숴야 되나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인 거죠. 거기 무슨 요원이 있었습니까? 특전사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앞뒤 맥락상 맞지도 않는데 아주 지연 말단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 이거 재판부 설득할 수 없습니다. 김명주 의원의 설명으로는 워낙 이제 특전사령관이 평상시에 특전사 요원들을 이제 동료로 두다 보니까 의원을 그냥 요원으로 착각해서 말한 거지 사실상 의미는 국회의원을 뜻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워딩이 무엇이었는지 요원이라고 본인이 들었는지 의원이라고 들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변호사였으면은 조금 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요원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은데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도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곽종근 사령관이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끝나고 이제 2월 3일인가요? 이제 3일부터 다시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면 곽종근 사령관 나오니까 그때 아마 명확하게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또 헌법 재판관들과 또 이 국회 소추단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설전을 주고받던 게 이제 비상 입법 기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라는 거는 뭐 양측이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어떤 취지였느냐? 정말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구냐? 아니면은 정말 국회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긴급 재정명령과 같은 어떤 이제 그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한 그냥 현 법령 내에 있는 그런 합법적인 기구였느냐 이걸 갖고 이제 굉장히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자, 누구 논리가 더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까? 80년에 그 전두환 국보위 체제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거는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총리 정도한테는 얘기해야 되는데 기재부 장관 쪽지에 그런 표현을 넣겠느냐? 이제 대통령 측의 그렇죠. 변호 목소리도 있는데 김용현 장관의 얘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능성이 합니다. 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갔었던 쪽지가 작성한 것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었던 것이고, 이 쪽지의 그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뭐 비상 경제 명령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것인데요. 정확한 표현은 저 쪽지에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은 그냥 비상입법기구가 아니라 국가 비상입법기구입니다. 앞에 이제 국가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비상 경제 명령 같은 경우에도 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준비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들였던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일단은 작성한 사람은 그러한 취지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 쪽지의 실물 자체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문헌에 있어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작성자의 취지라는 것이 정말로 저것이 사실인 것인가.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끌어내라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정말로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준다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사실 또 한 가지 집중을 했던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김용현 장관. 예, 이거는 사실상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라고 믿기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비상입법기구 정말 만들려고 했냐. 그리고 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엄이 실질적으로 이 무르익어 가지고 상황이 무르익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라는 이 입법기관은 군의 통할 아래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의 통할 아래 뒀다는 아주 명징한 증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대통령이 한 게 맞냐 안 맞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썼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100번, 1000번 썼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절감시켜주지 못합니다. 왜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 유일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직분상. 그리고 또 양립되지 않는 진술이 하나가 나오고 있죠. 그건 바로 최상목 대행의 진술입니다. 국회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지만 누군가가 본인한테 이 쪽지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쪽지가 사실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더 정확한 게는 아까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그 문헌상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 쪽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요. 국회에 대해선 모든 금전적 지원을 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성 확보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해서 내란죄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관은 이 질문도 했습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이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리창은 왜 깬 거냐라고도 이제 재판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관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창문을 깨고 들어갔던 것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 뉘앙스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바깥에서 싸고 있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에 사람이 많으면 빼내야 된다라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빼내야 되는지 그러면 내부에 사람들이 있으면 질서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창문을 깨고 군이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생방송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 재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군이 들어가서 질서가 깨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외에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 야당의 폭동 뭐랄까요, 이 횡포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냐, 그게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 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변호사님, 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은 계엄법에도 있지만 헌법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네, 거쳐서 거쳐야 됩니다. 발포도 해야 되고 해제할 때도 네, 마찬가지.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쳤느냐? 그것도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네, 열심히 굉장히 날카롭게 물어봤고 예. 또 발동 요건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부정선거라든지 야당의 뭐 그런 어떤 횡포? 예,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헌재 맞습니다. 재판관들이 물었는데 예.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보세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죠. 사실상 이거는 위헌 위법했다는 자백을 한 셈인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계엄과 관련해서 실체적인 요건이 무르익어서 정말 발동할 만한 법적 요건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그 절차대로 했느냐 여부인데요. 네.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심의가 있고 의결이 있는데 이거는 국무위원들이 찬성해야 되는 의결이 아닙니다. 심의, 그러니까 논의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것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한덕수 총리 입에서 나온 국무회의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82조가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은 부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 예, 거죠.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 계엄을 하려면 이 부분과 관련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사실상 증거를 내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계엄과 관련한 이 발동할 상황은 무르익었느냐? 부정선거는요. 야당의 입법 독주는요.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판단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김용현 전 장관 입을 통해서 한 거 사실상의 자백인 셈인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 그동안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폭주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던 부분, 그리고 그동안의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선관위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차례 대통령 국민에게 직접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는 것인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니까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할 만한 국가 비상사태, 전시 사변은 아닙니다만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이미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지나고 또 다시 시작될 증인신문과 변론이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또 상황은 전개될지 좀 보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